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합동화력함. 네네네. 지난 4월 11일이었죠. 해군이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합동화력함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우조선해양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합동화력함은요, 사실 지난 2018년에 장기 신규로 소요가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해군은 관련 규정하고 절차에 따라서 개념 설계를 실시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합동화력함은 함대지 미사일을 대량으로 탑재하고 다니는 그런 배예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함대지 미사일을 80발 이상 탑재해서 적의 내륙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향후 합동화력함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우조선해양하고 이제 협상을 일단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개념 설계가 진행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방중기계획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합동화력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합동화력함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킬체인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제 킬체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제가. 이 킬체인은요, 이른바 타격순환체계라고도 불립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지휘, 발사, 지원체계, 그 다음에 이동식 발사대 등의 핵심 표적을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해서 만약에 이 북한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징후가 명백할 경우에 얘네가 발사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공격 체계를 우리가 킬체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예방 공격 혹은 선제 타격의 개념이죠. 우리 군의 한국형 삼축 체계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킬체인이. 근데요, 이 킬체인이란 사실 이 선제 타격이라기보다는 긴급 표적 처리의 작전 형태를 의미해요. 이걸 보통 우리가 다이나믹 타겟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먼저 공격한다라기보다는 긴급하게 표적이 나왔을 때 얘를 없앤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전쟁이란 건 뭡니까? 이 표적 처리의 과정이에요. 타겟팅의 과정이거든요. 이 표적 처리라는 것은 전쟁에서 공격하거나 점령하거나 파괴할 대상 또는 시설을 선정해서 적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게 표적 처리라는 게. 특히 현대전에서는요, 교전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장거리에서도 정밀한 타격이 가능해지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죠. 결국 한 국가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는 그 나라 군대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표적 처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로 평가가 됩니다. 킬체인은 이런 표적 처리 절차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긴급 표적 처리에 속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통상적인 계획 표적 처리는요, 이미 표적이 식별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일 또는 수주에서 혹은 수년간 표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완벽한 표적 처리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긴급 표적 처리가 되면 상황이 전혀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급 표적이란 건 미리 식별된 표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탐지와 식별 후에 곧바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해졌더라도 이를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을 사전에 할당해 둬야 돼요. 게다가 이런 긴급 표적은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처럼 노출되는 시간이 한정된 시한성 표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시한성 표적을 우리가 타임 크리티컬 타겟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짧게 정해진 시간 내에 공격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계획 표적 처리보다 탐지, 식별, 결심까지 주기가 매우 압축적이에요.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교전에서도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수단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서 빨리 날아가서 때릴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킬체인 능력에 문제가 있나요? 국방부가 킬체인을 위해서 인간 탄도미사일 숫자만 2,000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각종 순환미사일 포함할 경우에 전체 장거리 타격 미사일 숫자는 무려 2,500발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숫자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육군 미사일 사령부가 가진 발사기지하고 발사대만으로는요, 폭증하는 미사일을 빠른 시간 안에 투사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미사일 사령부는요, 현재 에이타킴스 미사일 220발, 현무2 개량형 900발, 그 다음에 현무2 AB형 약 800발에 2018년부터 현무2C 300발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점차로 노후화된 현무2가 이제 퇴역을 하겠죠. 근데 현재는 그나마 현무2C의 대량 생산은 좀 중단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무4하고 현무5 같은 괴물 탄도 미사일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것들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대신에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스탠드오프 순항 미사일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이제 국산 이제 순항 미사일이 나오니까. 아무튼 한국 육군 미사일 사령부의 작전 계획을 보면요,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포대 단위로 분산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동식 발사 포대는 수대의 이동식 발사대와 지휘 차량 그리고 어머 부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여러분들 뭐 TV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 미사일 발사할 때 엄청난 강력한 열폭풍이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전에 미리 설정된 지역에 이렇게 이런 이동식 차량을 배치해야 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표적 정보는 오산 K2 기지에 있는 합동 화력 운용 체계를 통해서 집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사일 사령부에 전달되고 이어서 각각의 지휘 차량마다 위성 통신망을 통해서 사격 정보가 전송이 되고요. 북한 미사일 발사 지휘가 포착이 되면 30분 안에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체계를 구성할 수 있죠. 아무튼 전체 탄도미사일 운용 숫자만 1000발이 훨씬 넘는 현실에서 충분한 기지와 발사대 확보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군 미사일 사령부는요, 경기도 남부에 2개, 강원도 서부 지역에 1개 기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어나는 미사일 숫자에 대응해서 중남부 지역에 새로운 기지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미사일 기지는 그 면적과 장비 특성상 북한군한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미사일 숫자에 비교해서 이동식 발사대 숫자가 충분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최근 들어서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있죠. 발사 차량뿐만 아니라 열차, 저수지, 그 다음에 임시로 만든 사일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킬체인 능력을 분산시키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이동식 발사 차량의 숫자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특히 북한은 점점 고체 연료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죠. 이렇게 되면요, 북한은 발사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육군 이동식 발사대는요, 기지에 일단 집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기습적인 선제 타격을 허락할 경우에 우리의 미사일 체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비상 상황에 대응해가지고 너무 일찍 이동식 발사대를 분산 배치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게 이동식 발사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로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은밀한 타격이 좀 곤란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좀 사회적 동요도 있을지도 몰라요. 저거 왜 갑자기 저렇게 이동하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걸 떠들 거니까. 또한 이동식 발사대는요, 자체 엄호 부대하고 자체 보조 동력 장치 장비를 통해서 상당 기간 발사 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상 장비 특성상 그 시간이요, 수일에서 끼켜봐야 일주일 정도로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탠바이 대기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큰 문제가 바로 돈입니다. 이게 이동식 발사대가요, 대당 20억 원 정도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 탄도 미사일 하나에 하나씩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요, 뭐 1000억 단위가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굉장히 힘들죠. 더욱이 차량 한 대당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숫자가 한기예요. 그리고 지휘 차량하고 주변 엄호 부대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실제 투입할 수 있는 이동 부대의 숫자도 제한이 따르거든요. 그런데요, 만약 고정 진지가 아닌 움직이는 함정이 탄도미사일을 잔뜩 싣고 작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서 나온 것이요, 바로 합동화력함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합동화력함의 개념을 육군도 전향적으로 생각한 거죠. 자, 그럴듯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한국 해군이 그거를 처음에 잡았나요? 이 합동화력함의 개념을 우리나라가 처음 잡은 건 아니고요. 미국 해군, 역시 미국이 했어요. 미국 애들은 먼저 했는데, 미국 해군은요, 1990년대 함대에 대한 화력 및 방공 지원을 위해서 아스널십이라는 새로운 함정 개념을 잡았어요. 이 아스널십은요, 25대 미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제레미 마이클 보도 제독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보도 제독은 해군 수병부터 시작해서 OCS를 거쳐서 1994년 유대인 최초이자 비해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해군 참모총장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특히 이 아스널십은 당시 미 해군의 주도권을 쥐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던 항공모함 파벌에 대한 견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탑건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탑건 매버릭에 보더라도 이 아이스맨, 나이 들어서 아이스맨이 어디에 갔어요?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었거든. 그러니까 특히 미 해군은 아직도 이 항공모함 쪽에 항공병과의 파워가 엄청나요, 얘네가. 그런데 이 보도 제독은요, 대량의 수직 발사기를 갖춘 스텔스화된 함정을 건조해서 여기에 대량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경우 항공모함의 함재기를 이용한 대지상 공격 능력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항공병과 입장에서 봤을 땐 저 보도라는 놈은 어떤 놈이야? 자기들 밥그릇을 뺏어가는 새끼들. 이렇게 생각할 거죠. 특히나 아스널십은요, 당시 미국 육군이 운용하던 에이타킴스 탄도미사일의 해상 버전인 나타킴스를 탑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함재기보다 빠른 타격 속도와 즉흥성, 반응 속도를 갖추고자 한 거죠. 이 아스널이라는 명칭은요, 여러분 축구팀도 아스널이 있죠, 영국에.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말 그대로 화약고 혹은 무기고를 뜻해요. 미국 해군은요, 아스널십의 512셀의 마크 41 VLS를 장착해서 나타킴스와 토마호크, 그 다음에 SM-2 스탠다드 등을 탑재할 계획이었습니다. 특히요, 대량의 SM-2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해서요, 해군의 이지스함과 CC로 연동할 계획이었어요. 이 CC가 뭐냐면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라고 해서 보통 이제 합동 교정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소련 폭격기가 발사하는 100발 이상의 대함 미사일 러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미국 항공모함 전단의 임무 상당수를 대체할 수 있다고 봤어요. 주목할 것은요, 아스널십은 기본적으로 미국 해군 수상함과 함께 행동하면서 대량의 무기를 수송 및 발사하는 임무만을 수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전투함보다 낮은 건조비로 건조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모듈화 건조 방식을 통해서 좀 더 값싸게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자함의 생존을 위해서 강력한 레이더 스텔스 및 음향 스텔스에 주로 의존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기 외에 자체 무장은 좀 빈약했어요. 그러니까 해병대 상륙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크 45 함포 1문을 장착하는 것 외에는 자함 방어용 시스페로 발사대 2기하고요. CIWS만 장착할 예정이었어요. 따라서 척당 건조비를 5에서 8억 달러 선으로 줄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게 고속 항해 성능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역에 가서 빠른 속도로 가면서 이제 항공모함을 날려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항공모함은 항공기 항속거리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뭐예요? 뭐 탄도미사일이 워낙 멀리 날아가니까 그렇게 고속으로 항해할 성능이 필요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22노트 정도의 항속 속도만 갖추면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스널십은요, 그야말로 대규모의 무장만 탑재하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첨단 기술도 적용될 예정이었죠. 먼저 승조원을 50명만 태울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이건 뭐냐? 강력한 자동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이 함의 목적이 단순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90일간 작전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을 갖추고자 했습니다. 함정의 이 선령은요, 35년 운용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60일 분량의 소모품과 함께 대형 갑판을 통해서 표준형 MH-60 헬기하고 V-22 오스프리, 그 다음에 CH-46 헬기 등의 대형 해상 헬기 플랫폼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 아스널십의 가장 큰 외형적 특징이 강력한 레이더 스텔스 성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말트 아시죠? DDG-1000 주말트. 이 주말트급 구축함에 비견되는 아주 우수한 레이더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탑재된 512발의 무장은요, 해군 함정에 장착된 CC 통제하에 운영될 예정이었고요. 지상 타격에 필요한 정보는 미 공군의 E3 AWACS하고 E8 조인트 스타스 등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통합하는 합동 화력함이었죠. 함정의 규모는 한 배수량 한 13,400톤 정도였고요. 항속거리는 무려 43,000km였습니다. 그리고 48일간 지속 항해가 가능하도록 이제 설계가 됐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기본 스펙이었지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해군은
아스널십 총 6척을 건조하기 위한 예산 35억 달러를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 핵심 분쟁 지역인 한반도하고 지중해 그다음에 페르시아에 각각 2처씩을 배치할 계획이었죠. 그래서 원래 계획이 원활히 진행됐더라면 1996년부터 98년 사이에 개념 연구 및 설계가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2001년에 이제 시제함 건조 및 착수, 그다음에 시험 평가가 이루어져서 2002년에 시제함 운영 평가를 끝낸 이후 총 5척의 신조함을 건조해서 2006년부터 작전 배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런데 이 배가 나왔나요? 근데요, 이 계획이요, 미국 해군 내의 항공모함 파벌한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이게 밥그릇 뺏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좌시할 수가 없었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 해군 내에서 이 항공모함, 특히 이 항공병과의 파워라는 건 상상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기세등등한 해군 내 항공병과 파벌들이 대놓고서 어떻게 해요? 이 보도 제독을 깔아뭉개기 시작해요. 대놓고 항거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보도 제독에 대한 이른바 하극상은요, 그야말로 헬게이트 수준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항공모함 및 항공병과 파벌의 살벌한 인신공격도 병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흑색선전, 이것도 뭐 말도 못했어요. 결국엔 어떻게 됐냐? 이 제레미 마이클 보도 제독이 밀려나요. 해군 참모총장 자리에서. 그리고 이어서 바로 무슨 사건이 나왔냐면 이제 부위기장 사건이라는 사건이 나와요. 이제 원래 이게 해군에서 부위기장이라는 건 이제 실전에 참가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이 기장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사실 이 사람도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었거든. 그래서 실전까지 치렀거든. 근데 이상하게 이 부위기장 사건을 굉장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언론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받았던 이 보도 제독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권총 자살을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서 미 해군에서는 이 아스널십 프로그램이 완전히 묻혀버리게 되죠.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됐네요. 네, 그런데요, 이 미 해군도 이 개념이 사실 아까웠나 봐요. 처음에는 이 주말특급에다가 이 능력을 부여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까지는 아니지만 무려 80셀의 대용량 마크 50G VLS를 탑재해서 토마호크하고 다양한 함대공 미사일을 대량으로 탑재할 그럴 계획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역시 돈이었죠. 이게 주말트가 척당 건조 비용이 35억 달러예요. 아까 아스널십이 얼마였어요? 5억에서 8억 달러였죠. 근데 이게 35억 달러, 우리 돈 4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말트가 세 척만 나오면서 이제 사업이 종결돼 버렸죠.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 개념을 물려받은 것이 놀랍게도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24발의 트라이던트2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전략 원잠을 개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무려 잠수함이 154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게 개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것도 쉽게 말해서 아스널십의 개념을 계승한 거였죠. 이처럼 아스널십의 개념은요, 능력만 된다면 아주 매력적인 전략무기 투사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해군이 이 개념을 받아들여서 진정한 아스널십의 후계자가 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SLBM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구축하면서 순항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하지만요, 문제는 그 규모예요. 먼저 우리가 보유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요, SLBM 능력이 있기는 한데 한 척당 6발이 한계예요. 또 하나, 잠수함의 특성상 이게 긴급 표적 처리에는 부적합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즉시 발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잠수함은요, 이게 곤란해요. 조금 곤란해요. 위에 이제 통신기 올려서 할 수는 있는데 보통 잠수함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이 긴급 표적이라기보다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표적에 대한 보복성 공격이 굉장히 짙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곤란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유한 충무공 이순신급이나 세종대왕급, 정조대왕급은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요. 운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구축함들은 주 목적이 뭐냐? 함대 반공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만 해도 총 128셀의 VLS 중에서 48셀만 함대지 순항미사일로 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 48셀이 전부 다 순항미사일이냐? 아니에요. 이것도 홍상호 장거리 대잠 어뢰하고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함대지 미사일 적재수는 48
8기보다 훨씬 더 적어지죠. 더군다나 여러분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느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성에서 조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 큰 체계로는 우리가 구축하려는 킬체인의 한계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형 합동화력함이 필요한 것으로 해군은 판단한 거죠. 해군뿐만 아니라 이제 국방부도 판단을 했고 방위사업청도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형 합동화력함, 네. 이건 어떤 스펙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한국 해군이 건조하려는 한국형 아스날십, 즉 합동화력함은 미국형 모델보다 좀 소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처음에 개념이 나왔을 때 한 150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요번에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거 보면 한 80셀 정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100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수직 발사기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정의 건조비와 실전 배치 시간을 낮추고자 기존의 만재 배수량 약 7,000톤급의 천왕봉급 상륙함이나 혹은 기존 수상함 선체를 그대로 활용할 계획도 있지만 아직은 정확히 어떠한 선형을 채택할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두고 봐야 돼요. 다만 미국이 추구했던 아스날10보다는 절반 정도 배수량 수준일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합동화력함은 미국의 아스널10처럼 강력한 레이더 스텔스 구조를 통해서 생존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척단 건조를 최대한 낮추고 동시에 굉장히 빠른 배치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은 일단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의 스텔스성이나 이 수직 발사기 VLS 등에는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VLS 있잖아요. 우리가 구축함에 뭐 세종대왕급이나 뭐 정도대왕급 이게 이 VLS는 한국형 VLS 같은 건 현무 시리즈 같은 탄도미사일을 적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캐니스터 그 용적이 작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이가 거의 2배 깊은 VLS를 제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이 탄도미사일은 엄청난 화염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콜드런치식을 해야 돼요. 일단 콜드런치식 아시죠? 일단은 캐니스터 바깥쪽으로는 소량의 화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단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분사가 되는 이런 콜드런치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고요. 하지만 고속의 추진 기관이나 함 자체 방어 능력에는 그렇게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뭐 아스널10하고 똑같죠, 미국에. VLS 넣고서 함포하고 자한방을 위해서 해공 정도만? 요 정도? 그러니까 뭐 아스널10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합동화력하면 한 10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현재 한국군 킬체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발사대 부족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동식 발사대가 한 대당 20억 원이잖아요. 근데 이거 20억 원인데 이거 100개 하면 얼마예요? 벌써 2천억.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배하고 또 임무 교체해서 또 쏘고 또 그 사이에 또 해가지고 또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육군의 이동식 발사대와 비교해서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요. 또한 해상을 항해하고 있다면 육상형 이동식 발사대와 비교해서 북한 선제 공격에 대해서 훨씬 안전합니다. 이 점은 함의 방어 이야기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군 미사일 사령부는요, 현재 사거리가 800km로 연장된 현무2C를 위해 기존 모델보다 훨씬 대형화된 탑재 중량 20톤급의 대형 이동식 발사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현무2C용 발사대는 굴절식으로 움직이는 컨테이너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도로로만 기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곳은 굉장히 가기 힘들어요. 또한 대형화된 차대로 인해서 도로 운용에도 제약이 큽니다. 현무2C가 이 정도니까 괴물 미사일로 분류되는 현무4나 5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게. 하지만 합동화력함은 수상함 선체를 활용하니까요, 사실상 탑재 중량이나 기동상의 제한이 없죠. 또 하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사전에 배치해도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동요시키거나 위치를 노출시키는 문제도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몰래 밤에 항구에서 빠져나가면 모를 거 아니야. 무엇보다 해상선박이라는 특성상 급유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한 달 이상도 작전 대기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그렇죠. 단점도 있습니다. 이 합동화력함의 문제점은요, 이 고가형 무장의 집중에 따른 높은 무장 가격입니다. 한국 해군은요, 합동화력함의 현존 기술만을 투입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건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한국 해군의 작전 패턴상 한 척을 상시 배치하려 해도 최소 4척을 건조해야 돼요.
방사청은 3척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 4척 정도는 건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함이 작전 임무를 하고 2번 함이 작전 지역까지 교대해서 항행하고 그다음에 3번 함이 항구에서 훈련과 휴식을 수행하고 그리고 이게 오버홀 해야 되거든요. 7년 주기로 오버홀과 작전 중에 고장이나 사고에 대응해서 예비함도 한 척이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게 사실 뭐냐면 이게 우리가 동해 서해로 나눠져 있는데 한쪽만이거든. 그러니까 양쪽 다 하려면 사실 4척도 모자르죠. 아무튼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합동 화력함의 함량으로 가장 유력한 선형이 지금 현재로서 뭐 천왕봉급 상륙함인데 이게 미국의 아스널급의 딱 절반 정도예요. 만재배수량 한 7,000톤 정도 되거든요. 만재배수량 7,000톤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천왕봉급 속도가 한 23노트 정도 되니까 뭐 속도도 충분하고 전장이 126m에 전폭이 19m예요. 전방 갑판에다가 대량의 수직 발사기 탑재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현재 우리가 이제 천왕봉급은 4척 가지고 있는데 요 4척 만들 때 투입한 건조비가 8,715억이에요. 척당 한 뭐 2,2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백값만 2,200억인데 이제 뭐 VLS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이런 게 해야 되니까 뭐 대당 3,000억이라고 해도 4척 건조비는 약 1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지스 한 척 값으로 4척을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건조 자체에 지나치게 큰 부담은 없을 거다. 왜? 배는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니까. 문제는 뭐다? 무장 비용이죠. 일단 현무2AB의 한 발당 가격이 약 한 20억 정도 해요. 그 다음에 현무2C의 경우는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로 추정되고요. 그 다음에 괴물로 분류되는 현무4는 발당 40억, 그 다음에 현무5는 발당 한 1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동 화력함의 현무2AB를 100발 정도만 배치한다고 해도 그 비용은 2천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임무 교대에 대응해서 2척에만 무장을 만재하면 미사일 가격만 4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현무4하고 5를 섞을 경우에 비용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죠. 근데 제가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이게 그쵸. 싸다기보다는 이제 비용이 아까운 게 아니다. 대신 돈은 많이 돼. 여러분,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 없다니까. 좋은 물건 하려면 제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돈 많이 들어간 걸 굳이 단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지적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함을 방어하는 문제도 만만치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자체 방어가 안 돼서 그렇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탄도미사일을 집중 배치하기 위한 전투함이잖아요. 이 합동화력함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대공미사일 탑재하고 수중소나 달고 하면은 함의 시스템이 너무나 복잡해질 것은 뻔합니다. 이렇게 되면 선체가 훨씬 더 커져야 되고요. 시스템도 복잡해지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천정부지로 치솟을 거죠. 가성비는 폭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화력함은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최소한의 자체 방어 무장 외에는 따로 방어 무장을 탑재하지 않을 거예요. 오로지 뭐다? 탄도미사일을 왕창 때려넣기 위한 그런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방어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요, 여러분들. 합동화력함에는 상당한 규모의 호위 함대가 따라붙어야 됩니다. 이지스함 2척 이상의 대잠 작전을 할 구축함이 3척 이상 돼야 되고요. 여기에 잠수함도 한 2척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거의 항모전단 수준의 호위 세력이 따라붙는 셈입니다. 북한은 해상 표적에 대한 공격 능력이 매우 열악해요. 제대로 된 대함 미사일이나 대함 공격이 가능한 전폭기도 거의 없죠. 이 점은 좀 다행이긴 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잠수함이죠. 북한은 현재 신포급 신형 잠수함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해군에서 합동 화력함이 전력화가 된다면 북한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 역량을 총동원해서 제거 1순위로 선정하고 달려들 거예요. 더욱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만약 러시아가 북한의 최신의 전폭기하고 재래식 잠수함을 제공한다면 합동 화력함에 대한 방어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고려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 합동 화력함이 서해에서 작전을 할 경우 중국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최근 우려할 만한 일이 언론에 보도됐죠. 중국의 최첨단 정찰 드론이 한국 상공을 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미국 기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18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국가지리정보국 NGIA의 기밀 문서가 폐쇄적인 성격의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 유출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이것 역시 미 공군 주 방위군 소속의 잭 테세이라의 짓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아무튼 이번에 공개된 기밀 문서에는요, 중국의 최첨단 정찰 드론 WZ-8의 위성 사진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선 WZ-8의 예상 비행 동선도 함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동선 중 하나는요, 보시다시피 바로 한국 상공을 비행하는 거예요. 이 WZ-8은요, 중국 쌍발 폭격기 H-6M에 실려서 이륙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WZ-8을 보시면 여러분들 에어 인테이크 없이 로켓 부스터 추진 방식이에요. 그래서 최고 비행 속도는 마하 6으로 예상됩니다. 고도는 50km 정도고요. 따라서 기존 공대공이나 지대공 미사일로는 격추가 굉장히 곤란해요. 특히 WZ-8의 주 목적이 뭐냐면 바다에서 항해하는 적함의 위치를 수집, 중국군한테 정보를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장거리 대함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면 계속해서 이 WZ-8이요, 표적의 좌표를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나온 게 이게 미국 항공모함 때문에 나온 건데 이게 실전에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 의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요, 중국에 이런 개념의 정찰 수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비단 합동 화력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영공 방어 자체에 굉장한 부담이자 위협이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거 말고 또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이 감시 자산의 대폭 확충이 필요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긴급 표적을 탐지하고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해상의 합동 화력함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합니까? 감시 자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감시 자산을요, 합동 화력함의 배치와 함께 큰 폭으로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리 킬체인 전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뭐냐? 미국의 U-2, 그 다음에 RC-135 정찰기 또는 한국의 백두 신호 정찰기 등을 운영하면서 북한에서 발생하는 텔레메트리 전파 신호를 잡는 거예요. 이 텔레메트리가 뭐냐? 이 텔레메트리는요, 서로 떨어진 두 물체가 각종 정보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원격으로 송수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이제 화재 경보나 도난 경보, 전기, 가스, 수도, 원격 검침, 그 다음에 대기 오염, 수질 감시 등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요. 더 제가 와닿게 말씀드리면 우리 휴대전화에서 블루투스 기능 있죠? 이것도 일종의 텔레메트리 기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탄도미사일도 텔레메트리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텔레메트리를 이용해서 발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낙하 때까지 속도, 압력, 온도, 위치 등 각종 데이터를 지상관제센터에 지속적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냉전 시절에는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 미사일이 발신하는 텔레메트리를 탐지하는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거액을 투자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북한이 제한된 전력만을 사용해서 기습적인 선제 공격을 수행하더라도 최소 1시간 이전에 이것을 경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여기서 뭐겠습니까? 미국의 감시 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북한의 텔레메트리 전파 신호를 정확하고 신속히 개수의 제한 없이 포착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타격을 결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수집한 텔레메트리 신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 합동 화력함을 포함한 타격 수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완비해 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텔레메트리 신호를 정밀하게 탐지 포착할 수 있는 감시 자산의 대대적인 확보가 필요하겠죠. 이 감시 자산은요, 무인 정찰기부터 유인 정찰기까지 다양한 감시 자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우리 군은요, 그 무엇보다도 감시 자산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펀치는 있어. 우리가 펀치는 있는데 눈이 없어요. 무소용이잖아요. 눈이 있어야지 펀치를 날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정말 항상 강조하고 호소드리는 거, 이 합동 화력함 보유를 계기로 이런 감시 자산 확충에 훨씬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아직 굉장히 많이 모자르거든요. 굉장히 과감한 투자해야 됩니다. 엄청난 투자해야 돼요. 자, 오늘의 결론은? 네, 이 합동 화력함은 육군과 공군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킬체인 체계에 편입하려는 해군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합동 화력함은요, 항공모함 사업보다 예산적으로, 기술적으로 부담이 훨씬 적죠. 더욱이 합동 화력함은 제한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숫자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야 하는 킬체인 체계에 매우 부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킬체인의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오히려 보금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 협상자까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선 협상자가 선정됐다는 것은.
이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합동 화력함의 건조 수는 일단 3척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함의 건조하고 승선 인원수의 수가 비교적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4척 체제로 갔으면 좋겠고, 이것도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만약에 제대로 만든다면은 이제 서해와 동해에서 동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더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한국형 합동 화력함이 건조될 경우 최소 3척이 건조되고요. 이 3척은 300발 이상의 다양한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을 운영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해군은요, 합동 화력함을 통해서 육군이나 공군과 동등한 수준의 킬체인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킬체인 체계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우리 킬체인 체계가 완전히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관심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관심법으로 제가 한번 보니까요, 해군이요, 현실적으로 항공모함보다는 합동 화력함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는 듯합니다. 사실 이게 합동 화력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리 예산상의 부담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조 단위의 비용이 드는 사업이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공모함 사업하고 같이 병행하기에는 국방 예산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더욱이 합동 화력함은 우선 협상자까지 정해졌잖아요. 그에 반해서 항모 사업은요, 아직 탐색 단계고요. 그 다음에 함재기 사업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뭐 이 두 사업 모두 다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난 초급 간부 및 부사관 영상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우리 군이 지금 심각한 인력난에 있어요. 몇천 명이 한꺼번에 필요한 항공모함보다 수백 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하고 나름 강력한 원거리 타격 능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나름 뽀대도 나는 이런 합동 화력함이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로 해군한테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